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이 와주셨어요. 오늘 엄청난 분들이 발표를 많이 해주셔서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저기 다들 프론트엔드 개발하시는 분들인가요? 혹시 프론트엔드 개발하시는 분? 그러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아니다 하시는 분? 반반이네요. 큰일 났네. 예,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게요. 일단 시작을 할게요. 저는 네이버에서 스마트 에디터 3.0의 프론트엔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훈민이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5분이에요. 근데 이게 듣는 사람한테는 되게 좀 괜찮은 시간이거든요. 너무 길면 지루하잖아요. 근데 발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시간이에요. 이제 깊게 이야기하자니 시간이 너무 짧고 그렇다고 그 시간 안에 뭘 맞추자니 내용의 깊이를 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PPT를 만들었는데 한 100장이 나온 거예요. 이걸 35분 안에 소화를 다 못하죠. 그래서 줄이고 막 줄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좀 무성의해진 부분이 중간중간 있거든요. 매우 깊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죄송하지만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RX인데요.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지금 쓰고 계신 분? 저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실무에서 쓰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RX에 대한 그런 실무적 관점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보다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입장에서 그 바라본 RX에 대한 개요에 가깝거든요. 그 책으로 치면 1장에 나올 법한, 첫 장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 RX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대답하기는 쉬워요. 그 비동기화 이벤트 기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옵저버블 시퀀스 처리 라이브러리죠. 그런데 막상 써보면 이 녀석을 잘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조금은 좀 낯선 패러다임 위에서 얘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 단순히 API 사용법 익히는 걸로 정복할 수 있는 녀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RX를 둘러싸고 있는 혼란한 개념들을 좀 공부하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 내용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자리예요, 이 자리는. 그래서 오늘 목차는 이렇습니다. 총 4장이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RX는 어디에서 왔을까입니다. 보니까 RX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RX에 대한 개념과 주장이 되게 난무해요. 누구 말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 말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이럴 때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변해온 과정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그 혼란한 개념을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RX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지금의 RX와 로고가 같은 프로젝트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바로 볼타거든요. 그 RX 그러니까 리액티브 X 걔는 사실 볼타라는 프로젝트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볼타는 MS의 인터넷 제품과 서비스를 연구하는 라이브랩스라는 그 연구 R&D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2007년 12월에 발표한 프로젝트고요. 대부분 낯서실 거예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다양한 기술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실행하는 걸 이제 목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지금의 GWT 아시죠? 구글 웹툴킷과 비슷하죠. 다른 점은 구글 웹툴킷은 자바스크립트와 자바 간의 어떤 변환을 목적을 두고 있다면 얘는 그거보다 좀 더 많은 플랫폼, MS의 좀 더 많은 플랫폼에 대응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좋은 제품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프로젝트가 중간에 사라졌어요. 어떤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볼타는 그렇게 사라졌는데 이제 볼타를 개발하던 팀이 당시에 사용하는 일부 모듈을 분리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 프로젝트가 리액티브 프레임워크라는 녀석이었는데 이게 훗날의 리액티브 X가 되죠. RX, 우리가 아는 RX. 정확히 당시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액티브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클라이언트의 그 이벤트 기반 코드와 그런 C# 같은 그 정적 언어 있잖아요. 그런 정적 언어 간의 호환성을 이제 맞추려다 보면 필연적으로 비동기 로직을 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리액티브 프레임워크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추측했어요. 저 혼자. 물론 추측인데
이게 완전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 RX를 주제로 에릭 마이어는 이제 이 RX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비동 인터뷰가 있어요. 만들고 나서 한 인터뷰가 있는데 그 인터뷰의 한 대목에서 이게 비동기 프로그래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죠. 비동기 프로그래밍의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다고 그런 자신 있는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분리된 리액티브 프레임워크는 2009년 11월 17일에 리액티브 익스텐션스 포 .NET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출시가 돼요. 당시에는 오픈 소스는 아니었고요. MSE 자사 제품에 들어갈 그냥 라이브러리였어요. MSE는 이듬해 3월에는 RX의 자바스크립트 버전인 RxJS를 공개를 해요. 웹 프론트엔드 UI가 되게 화려하고 막 복잡해지고 막 그러던 시점이거든요. 네. 에이작스 기술의 비중이 되게 높아지던 그런 시점이었고 비동행위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을 거예요. 프론트엔드 쪽에서도. 하지만 아직까지 안타깝게 크게 인기를 끌고 있지는 못하죠. 요즘에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2012년 11월에는 RX의 세 가지 버전인 RX.NET, RxJS, Rx뿔뿔을 오픈 소스로 공개해요. Rx뿔뿔은 C++ 버전이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발전해오고 있어요. 국내 시장이 워낙 자바가 강세다 보니까 RX 자바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RX 자바는 넷플릭스에서 이제 만들어서 공개한 버전이고요. 그 넷플릭스가 RX랑 그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이쪽에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쭉 보니까 좀 상당히 전통성 있는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럼 요즘에 와서 그 기술이 왜 이렇게 좀 많이 회자가 되는 걸까? 이걸 이해하려면 요즘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그런 환경, 그리고 그 리액티브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요즘의 환경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어요. 인터넷 환경이 발달하면서 그 트래픽이 전에 비해서 되게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이제 많은 그 연사분들이 말씀하셨을 텐데 그 인터넷 환경이 발달하면서 트래픽이 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고요. 동시 접속자 수도 이제 엄청나게 늘었죠. 무어의 법칙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멀티코어 프로세서에서 이제 대안을 찾기 시작하죠. 양자 컴퓨터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같은 거,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이렇게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요, 더 정교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화려한 UI 인터랙션이랑 더 빠른 반응 속도를 요구하죠, 개발자들한테. 전에 비해 이제 소프트웨어는 훨씬 더 복잡해졌고요. 대신 이제 안정성은 더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리액티브 매니페스토는 그 일종의 캠페인 같은 건데요. 이런 환경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는 좋은 반응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좋은 반응성을 갖기 위해서 회복 탄력성 그리고 유연성을 갖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메시지 주도, 메시지 드리븐으로 시스템과 시스템, 모듈과 모듈을 연결하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결국 비동기 처리를 적극 활용하는 데에서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비동기에 대한 솔루션으로 RX 역시 이제 함께 주목을 받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RX의 역사를 간단하게 둘러봤는데 그렇다면 비동기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지 그걸 이제 좀 알아볼게요. 이제 RX를 지탱하는 몇 가지 핵심 개념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RX와 관련한 많은 글을 읽어보면 그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링큐, 그리고 스케줄러. 이게 RX의 무기고요. 그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인데요. 오늘 그 나프콘의 주제기도 하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네, 많이 안 계시네요. 네. 그럼 다행이에요. 제가 약을 팔 수 있으니까. 막 팔아도 모르실 거잖아요. 요즘 많이 회자되는 용어인데 위키를 보시면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데이터 플로우와 상태 변경을 전파한다는 생각에 근간을 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여기 제가 적어놨듯이. 그런데 이 정의가 살짝 좀 아쉬운데 이게 뭐냐면 목적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데이터 플로우 관점에서 사고하고 변경을 전파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걸 알려면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처음 등장했던 배경을 좀 돌아보면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돌아봤죠.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처음 시작이 어디인지는 좀 모호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추측할 수 있는 단서는 있더라고요.
1985년에 나온 논문 중에 하나 그 On the Development of Reactive Systems라는 논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리액티브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고 해요.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리액티브 시스템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청에 계속해서 응답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죠. 그리고 리액티브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적합한 그런 프로그래밍 방법론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시초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응답한다 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응답한다는 건 결국 반응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목적이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에 반응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반응은 두 가지를 전제를 해요. 첫 번째, 자극은 밖에서 안으로 흘러야 돼요.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밖에서 안으로. 그리고 반응은 자극이 있어야지만 존재해요. 자극이 없는데 반응할 수 없죠. 수동적이에요. 정리하자면 이거죠. 프로그램이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그 방식을 거꾸로 뒤집어서 수동적 반응성을 획득하는 일, 이것이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목적이에요. 물론 그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에릭 마이어, 아까 그러니까 리액티브 X를 만드신 분이 그 리액티브 프레임워크를 소개하면서 강연에서 보여줬던 그림이 한 장 있거든요. 이 그림은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핵심을 잘 보여줘요. 프로그램이 외부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그 두 가지 유형을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1번 화살표, 저기 1번 화살표는 풀 시나리오라고 하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외부 환경의 명령에서 원하는 결과를 획득해요. 요청을 하는 거죠. 이 경우 프로그램이 직접 제어의 흐름을 통제해요. 명령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짜는 그 코드 스타일. 그리고 반대로 2번 화살표는 푸시 시나리오 라고 하는데 풀 시나리오랑 화살표가 반대로 뒤집어져 있죠. 환경이 프로그램 안으로 요청을 밀어 넣는 거예요. 요청이란 뭐 메시지, 데이터 상태 등등 뭐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명령을 하고 응답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게 1번이고요. 기다리지 않는 게 2번이에요. 그때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걸어놓고. 그래서 푸시 시나리오의 장점은 이제 제어의 흐름을 통제할 권한을 외부 환경으로 넘기니까 그 응답 대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어의 흐름을 직접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비동기 처리에 유리해요. 이 풀 시나리오랑 푸시 시나리오 중에 대표적인 게 이터레이터 패턴 그리고 옵저버 패턴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차라리 좀 더 쉬울 거예요. 이터레이터는 연속하는 데이터를 풀 시나리오로 가져오거든요. 계속 대기하죠. 달라고 하고. 근데 옵저버는 외부에서 데이터를 주입받는 푸시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화살표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죠. 리액티브 프레임워크 개발팀 이 지점에서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을 하는데 이제 바로 이터레이터 패턴하고 옵저버 패턴이 쌍대 관계 듀얼러티에 있다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발견을 해요. 그게 뭐냐? 이런 뜻인데요. 이거 읽어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뭔 개똥 같은 소리야 싶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 뜻인지. 그러니까 쌍대 관계라는 말은 그러니까 다양하게 쓰이고 문맥에 따라서 좀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정신 승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쉽게 핵심만 뽑아갖고 그냥 퉁 치는 거죠. 아 그래 그거야. 그 개념은 그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의하면 A와 B가 있을 때 A에서 성립하는 정리를 뒤집어서 B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그냥 더 쉽게 한마디로 A와 B의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터레이터는 연속하는 데이터를 풀 시나리오로 가져오고 옵저버는 외부에서 데이터를 주입받는 푸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여러 번 호출하면 연속하는 데이터를 주입할 수 있는데 이게 곧 이터레이터와 본질이 같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다만 데이터가 흐르는 방향만 다르다. RX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안으로 연속해서 밀어넣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그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옵저버 패턴에서 좀 더 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요. 그게 옵저버블이에요. RX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옵저버블. 이 표를 보시면 이터레이터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옵저버블로도 할 수 있거든요. 다만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흐르는 방향만 반대로. 그리고 이는 그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지향하는 방향인 거죠. 수동적 반응성. RX는 여기 또 있는데요. 그 외부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단순히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이벤트와 링큐라는
링큐, 링크라는 개념을 결합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이걸 이용하면 옵저버블로 데이터가 들어왔잖아요. 밖에서 안으로. 그 들어온 데이터를 링큐 스타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오퍼레이터라고 하죠. Rx에서 오퍼레이터. 그럼 링큐가 뭐냐? 링큐는 에릭 마이어, 이분 이름 자꾸 나오죠. 이분이 만든 통합 지리 언어고요. 링큐는 C# 3.0에 처음 등장했어요. 쿼리를 언어에 통합해서 코드상에서 데이터에 대한 질의를 할 때 마치 SQL 쿼리를 작성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문법 설탕이에요. 이걸 이용하면 데이터 컬렉션에 대한 복잡한 그 절차적 질의를 마치 SQL로 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간결하게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에릭 마이어라는 분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이분이 이 동네에서 이 분야에서 이제 기여하신 게 되게 많아요. 영향력이 상당하죠. 그래서 링큐에 대한 설명은 코드를 보는 게 더 빠르실 거예요. 그냥 보면 그냥 아실 거예요. 우리 다들 개발자니까. C샵에서 제공하는 링큐의 샘플 코드고요. 이게 쿼리 구문. 두 가지 스타일을 제공해요. 쿼리 구문과 메서드 구문. 이거는 쿼리 구문이고요. 이게 메서드 구문. 차이는 굳이 설명 안 드리셔도 그냥 보니까 아시겠죠. Rx가 제공하는 링큐 스타일의 오퍼레이터는 메서드 구문이랑 좀 유사해요. 두 번째 거. 메서드를 마치 체이닝 하듯이 그렇게 연결해 놓은 그런 구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개를 결합해 보자고요. 옵저버블은 제어가 흐르는 방향을 뒤집어서 비동기 처리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렇게 들어온 데이터를 링큐는 외부에서 스트림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선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간결한 문법을 제공해요.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외부에서 스트림을 타고 들어오는 데이터를 마치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를 작성하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걸 두고 이제 에릭 마이어 그분은 당신의 마우스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제를 보시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Rx로 코드를 작성하실 때. 드래그 앤 드랍을 예로 들어볼게요. 마우스를 이제 움직이실 거잖아요. 그때마다 이벤트가 발생하겠죠. 그럼 이제 옵저버블은 그러면 그 프로그램 안으로 현재 뭐 들어오는 그 마우스의 위치 좌표 같은 정보들을 캐치를 할 거예요. 안으로 보내겠죠. RX 세계에서 외부 자극 즉 이벤트, 그거는 RX의 옵저버블이 만들어 놓은 문을 통해서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와요. 코드로 보면 이렇거든요. 제 오늘 PT에서 코드가 별로 안 나오는데 거의 유일한 코드 중에 하나예요. 코드를 보면 이래요. 마우스업 이벤트를 받는 스트림을 생성하는 코드고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예요. RxJS.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니까. 그 다음에 링큐 스타일로 오퍼레이터를 만들어요. 이벤트가 헤엄쳐 지나갈 회로. 마치 회로 같아요. 데이터가 흘러가는 회로. 회로를 설계하는 거예요. 미리 선언적으로. 코드로 보면 이렇죠. 링큐 스타일로 작성한 오퍼레이터 사이를 헤엄쳐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데이터가 변형되고 필터링 되면서 나중에는 최종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된 그 데이터가 떨어지는 거죠. SQL로 쿼리를 실행하는 것처럼. 그리고 최종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극이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반응을 해야겠죠. 반응하려고 자극을 받았으니까 원하는 응답을 하면 되죠. subscribe. 지금 이 예제에서 코드에서는 그냥 콘솔의 좌표를 출력하고 있는데요. subscribe 해서 이게 반응이에요. 이 과정은 마우스가 이동을 멈추지 않는 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그래서 스트림이라고 하죠. 예제에서는 subscribe 함수를 사용했는데 즉 외부 자극을 구독하겠다는 뜻이겠죠. 이게 Rx가 바라보는 그 비동기 이벤트 처리의 그 큰 루트예요. 남은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또 하나 가진 게 스케줄러. 비동기 환경에서 오퍼레이터의 실행 시점을 제어하는 용도인데 이게 실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요. 쓸 때는.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다 보니까 많이 접해보진 못했거든요. 결국 비동기 스트림을 또 다른 비동기 시점에 제어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제공하려는 목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언어마다 좀 제공하는 타입이 다르고요. 언어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문서는 RxJS의 스케줄러에 대한 그 일부 문서를 스크린샷 뜬 거고요. 단일 스레드 기반이다 보니까 다른 언어에 비해서 API가 조촐해요. 별로 없죠.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대략 어떤 용도인지 감이 오실 거고요. 실행 시점을 제한다거나 오퍼레이터를 실행할 어떤 스레드를 지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죠.
테스트 환경을 위해서 테스트용 스케줄러 이런 것도 제공하기도 해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이렇게 Rx가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함수형 리액티브 프로그래밍과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졌거든요. 예. 이 부분이 좀 설명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몇 가지 혼란이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두 개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예. 그 혼란에 초점을 맞춰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우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동네가 되게 혼란해요. Rx에 대한 이해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Rx와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같은 걸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Rx와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은 동일하지 않고요. 네, 다른 거예요. 그리고 Rx가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유리한 몇 가지 장치들, 네, 그런 장치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혼란스러운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과 함수형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이에요. Rx를 함수형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줄여서 그냥 FRP라고 할게요.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Rx를 FRP 그 자체로 언급하는 글들도 꽤 많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는데.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다니 이런 글을 발견했는데 Rx팀은 Rx 공식 문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Rx는 FRP와 다르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Rx는 함수형일 수도 있고 리액티브일 수도 있는데 함수형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은 디퍼런트 애니멀이니까 다르다는 거죠. 네, 다른 유형의 애다. 뭐가 다른 걸까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쭉 찾아보다가 펑셔널 리액티브 애니메이션이라는 논문을 발견했어요. 1997년에 코널 엘리어트 그리고 폴 후닥이라는 분이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인데 인터랙티브한 3D 그래픽 처리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연구를 담은 논문이에요. 이 논문에서 설명하는 시스템을 펑셔널 리액티브 애니메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앞 글자를 따서 FRAN, F-R-A-N이라고 불러요. 이 주제만 놓고 얘기해도 사실 1시간, 2시간은 그냥 갈 얘기라서 그냥 컨셉만 말씀을 드리면 이 논문은 애니메이션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는 값이라는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통찰, 여기서 얻은 통찰을 토대로 표현이랑 그 표현들, 작은 단위의 표현들을 만들고 그 표현들을 조합하는 모델링에 초점을 맞춰요. 컴포지션이 떠오르시죠? 조합. 걔네들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그럼 그 불리한 애들을 이제 모델링 하는데 그때 필요한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하고 그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가 behavior라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을 의미해요. 우리가 그 벡터 이미지 보면 그 크기, 해상도에 따라서 그 사이즈가 변하잖아요. 그거를 공간이 아니라 시간에 적용한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을 표현하는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요. 좀 난해하죠. 그리고 그렇게 정의한 값을 가지고 이제 함수형 패러다임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얘네들을 자유롭게 조합하는 그런 모델을 꿈꿔요. 이 논문에 담겨있는 이런 개념들이 함수형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시초가 되죠. 근데 문제는 이 논문에서 함수형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 개념에 갖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호한 지점들이 생기는 거죠. 미처 정의하지 않았던 그런 모호한 부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개념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막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종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아는 OOP, MVC 초기에 나왔을 때 그 모습과 지금 저희가 아는 게 다 다르거든요. 이게 원래 이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해요. 해석이 달라지니까. 아까 에음 말씀하셨는데 그 에음이라는 프론트엔드 랭귀지를 만든 사람이 에반 자플리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스켈 닮은 언어예요. 그래서 FRP 컨셉으로 특히 그 웹 프론트엔드 쪽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거든요. 이 사람이 발표한 이 논문이 아니라 이 슬라이드가 있어요. 컨트롤링 타임 앤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되게 다양한 종류의 FRP를 소개를 하고요. 그 중에 이제 Rx도 하나가 껴 있어요. 되게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되게 다양한 변종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에 그 프란을 만든 코날 교수님은 FRP를 상당히 좁게 정의하고 싶어요. 최근에 FRP를 주창하는 많은 것들이 본인이 원래 의도했던 거랑 거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FRP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본래 자신이 의도했던 FRP는 두 가지 핵심 원리에 기반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디노테이셔널과 연속한 시간.
이 부분이 좀 나네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이해시키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설명하기가 되게 힘든데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디노테이셔널이라는 게그 표기적 의미론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적 개체들을 표현하고 그 수학적 개체들을 조합해서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형식으로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그거를 함수로 표현하겠죠. 그런 수학적 개체 대상, 수학적 대상. 그러니까 디노테이셔널은 결국은 그런 표기적 의미론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쉬운 구성 능력 또는 조합 가능성, 컴포지션하기 좋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구성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모듈화하고 상태가 고립된 그런 연속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연속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 그걸 1급 시민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behavior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 초기 프란에서 얘기하는 FRP의 개념은 상당히 개념적이에요. 그 얘기 들어보시면 되게 추상적이고 지금 잘 모르시겠잖아요. 네, 맞아요. 난해해요. 실체가 좀 난해해요. 그래서 그게 정말 가능한 거야? 라는 공격도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RX는 그래서 비동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FRP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감을 얻긴 했는데 좀 더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FRP보다 덜 엄격하고 좀 더 유연하죠. 대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연속하는 값을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벤트를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그 분리된 분절된 이산적인 값이라고 하죠. 그 값을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특정 시점에 불연속적인 상태를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스트림들을 결합했을 때 동시에 발생하는 그 이벤트 처리에 약간 빈틈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이유 중에도 하나고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컴포지셔널리티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구성하기가 힘들다. 그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 스트림이에요. 쭉 스트림 세 개를 그려놓은 건데 원스라는 스트림과 헌드레즈라는 스트림이 있어요. 썸은 이 둘을 결합해서 그 최종 합을 구하는 스트림이고요. 원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 2 이렇게 증가하고 헌드레즈는 100단위로 값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이 둘을 결합하면 썸 스트림은 두 값의 합을 매 순간 반영할 거예요. 그게 RX의 목적이잖아요. 값이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리액티브하게 반영하는. 그런데 RX는 연속 가능 값이 아닌 이산적인 특정 순간의 값을 처리하다 보니까 스트림을 결합했을 때 순간적으로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해요. 원래 의도한 거는 값이 이렇게 101, 102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중간에 각 스트림의 상호 시점이 불일치하는 지점이 생기거든요. 같이 이렇게 쭉쭉 나란히 바뀌는 게 아니라 위에 원스가 먼저 바뀌었어요. 값이 2로. 그럼 썸이 101이고 202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102가 되어버리는 순간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불일치를 이제 글리치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는. 돌발 사고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상황을 좀 표현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순간 불일치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RX도 FRP의 하나라고 보는 쪽은 뭐 이거 실무에서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다 라고 주장해요. 근데 실무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근데 FRP를 엄격하게 보고 싶어하는 쪽에서는 이런 불일치는 구성성이 떨어지는 중요한 핵심 그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예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RX는 진정한 FRP 구현체라고 볼 수 없다. 공식 사이트의 소개나 에릭 마이어의 트윗 등을 통해서 봤을 때도 RX는 FRP 구현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시나 FRP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그 앞에 언급한 프란 그 논문을 보시거나 아니면 하스켈 위키에 가면 FRP 구현체인 리액티브 바나나를 FRP와 함께 설명하는 섹션이 있어요. 근데 언어가 하스켈이에요. 보시면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난해한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FRP는 단순히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결합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개념이나 용어의 쓰임은 변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어느 것이 맞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혼란한 상황이잖아요. 그 혼란이 어느 지점에서 발생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에 이 챕터를 넣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좀 많이 난해하셨죠? 직전 챕터에서 좀 멘붕이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렇다면 RxJS는 웹 프론트엔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왜 요즘 들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걸 이해하려면 역시나 그 웹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쭉 흘러온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웹 UI가 복잡해지면서 모델과 뷰를 분리하는 MVC 설계가 일반화되었거든요. 프론트엔드 쪽에. 그러다 보니까 모델과 뷰의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어요. 시초는 아니지만 뭐 그 중에 유명했던 녀석을 하나 꼽자면 이게 백본 로고거든요. 그 백본 JS가 있었어요. MVC 설계를 들어오면서 도메인 모델과 같이 대단히 OOP적인 설계를 프론트엔드 쪽으로 가져왔죠. 당시에는 되게 혁신이었죠. 얘는 그 KVO라고 키 밸류 옵저빙이라고 하거든요. 키와 값을 옵저버 패턴으로 동기화하는 그런 방식을 지원해요. 뷰가 모델의 어떤 키를 프로퍼티를 관찰하고 있다가 그게 바뀌면 이벤트를 받아서 뷰가 자신의 상태를 변경하는 그런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뷰의 상태를 갱신하는 부분이 프레임워크 단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개발자가 그 부분을 동기화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벤트를 전달하는 부분까지만 프레임워크의 역할인 거예요. 일반적인 MVC 패턴이죠. 그러다가 앵귤러가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백본은 뷰의 상태를 개발자가 수동으로 직접 갱신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것까지 책임을 지고 심지어 데이터가 양쪽으로 흐르도록 해주죠. 그리고 템플릿의 그 디렉티브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귀찮은 UI 핸들링을 간단한 논리 코드 몇 줄로, 템플릿의 논리 코드 몇 줄로 할 수 있게 해주면서 특히나 서버 개발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죠. 근데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은 성능 이슈나 복잡도 통제 불능 같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리액트가 이제 버추얼 돔을 들고 나온 거죠. 그러면서 리액티브 렌더링 기술이 나오고 대세가 되었고 지금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상태가 바뀌면 그냥 새로 그린다는 거예요. 얘는 데이터 바인딩 필요 없다. 데이터 바인딩 없이도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런데 이게 리액트가 최초로 도입한 개념은 사실 아니고요. 초기 FRP에서도 옵저버 패턴 없이 상태 변경을 반응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을 지향했어요. 그래서 리액트를 보면 함수형 패러다임의 많은 부분을 채용하고 있는데 컴포넌트는 하나의 함수 같죠. 같은 상태를 집어넣으면 같은 UI를 렌더링하고요. 그렇게 만든 컴포넌트를 마치 함수를 조합하듯이 조합해서 전체를 구성합니다. 리액트는 MVC에서 뷰만 담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스택을 채워줄 뭔가가 필요했거든요. 그걸 채워주는 게 플럭스예요. 플럭스는 아키텍처 패턴이었는데 이걸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접목해서 해석한 게 리덕스고요. 몇 가지 순수 함수 가지고서 단방향으로 데이터가 흐르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구조를 만들어요. 하나의 스토어를 가운데 놓고 데이터가 마치 그 한방향으로 마치 물처럼 흐르죠. 상태는 불변하게 관리를 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함수형 패러다임이 많이 녹아 있어요. 그런데 이 리액트와 리덕스가 무슨 얼어 죽을 함수형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화를 내면서 나온 애가 있죠. 그게 사이클 JS예요. 너네는 FP, 그러니까 함수형 프로그래밍 아니다. 그러면서 RX를 경량화한 버전, X스트림이라고 있는데 그걸 갖고 전체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를 하나의 스트림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설계를 제안해요. 그게 MVI라는 게 있거든요. 모델 뷰 인텐트. 순수 함수만으로 전체 구조를 구성하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는 단방향 그 스트림으로 흘러요. 하지만 훨씬 더 함수형에 가깝죠. 근데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넘어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별로 없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이야기를 쭉 진행하면서 뭔가 좀 느껴지시는 게 혹시 있었나요? 어떤 흐름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웹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발전해오는 방향이요. 더 리액티브하고 더 함수형적인 방향으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죠. 진화인지 퇴화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사이클 JS까지는 아직 못 넘어간 단계고요. 이게 절충점인지 뭐 아니면 이게 한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뷰와 모델의 상태를 동기화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와 엮인 비동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더 편하고 더 쉬운 구조를 찾다 보니까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서 이야기하는 흐름들이 조금씩 알게 모르게 우리가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들을. 네, 그런 애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이제 앵귤러 2 나왔잖아요. 걔는 어떨까요? 앵귤러 2는 여전히 데이터 바인딩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객체를 DI하고 도메인 모델을 설계하는 구조가 OOP에 가깝죠. 그런데 앵귤러 2는 생각보다 유연해요. RX를 기본으로 내장하면서 데이터 플로우를 확장 변경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요. 심지어 리덕스와 결합도 가능해요. 그래서 포괄하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유연해요. 자, 이제 1분 남았다고 하시는데 이제 슬슬 정리해야 할 시간이고요. 거의 끝에 왔어요. 리덕스를 만든 사람이 단 아무거나 못 보고요. 사이클 JS 만드신 분이 안드레이 스탈츠인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에음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두 프레임워크가 추구하는 방향은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그것과 많이 닮아 있거든요.
정확히는 함수형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인데 그리고 그 연장선에 Rx가 놓여 있어요. 저는 이 지점에서 Rx가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무에 어떻게 녹일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는 차치하고서요. 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사고를 상당히 확장하게 만드는 건 분명하거든요. 리액트만 볼 때는 잘 몰랐던 것들이 Rx를 공부하면서 같이 연결되는 지점들이 꽤 있었어요. FRP도 그렇고. 저는 프론트엔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런 기술이 갖는 가치가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웹 프론트엔드에 들어오는 것 중에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체 역사를 놓고 봤을 때 되게 새로운 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이미 존재하던 것들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냥 모르던 것들일 뿐이죠. 그래서 다른 지형에서 유행하거나 관심이 받고 있거나 아니면 좀 오랫동안 회자되는 그런 클래식한 기술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많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얘를 좀 공부하고 싶은 거고요. FRP도 그래서 보게 됐어요. 근데 막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지금은 그냥 개념만 알고 있고요. 앞으로 공부를 해야죠.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제 다 끝났고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할게요. Rx는 비동기 처리에 대한 해법으로 탄생했고 옵저버블 링큐 스케줄러의 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Rx는 리액티브하고 펑셔널하지만 FRP와 동일하진 않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는 비동기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제 같이 그 연장선에서 주목받고 있는 거고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사고를 확장하는데 뭐 꼭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요. 개발자의 사고를 확장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난해하고 혼란스러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